네. 네. 이번엔 정책을 좀 해볼까요? 305페이지. 페이지. 1번 정책의 공유경제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공유경제가 무엇인지 한번 말할 걸 핵심 단어를 써보세요. 천천히. 이제. 네. 공유경제에 대해서. 개념, 공유경제는 무엇이다?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빌려 쓰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빌려 쓰는 경제활동. 같이 쓰고 공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래에는 자동차를 살 필요가 없다. 아마 이런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젊은 우리 친구들은 다 뭐예요? 다 소카라던가 뭐 그린카라든가 공유 차량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아마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 더 하겠죠.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유. 그래서 꼭 굳이 내 차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아무 데서나 또 필요한 시간에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또 공유 자전거도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뭐 따릉이, 서울시에서 하는 따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유 자전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에어비앤비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업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빌려 쓰는 경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자전거, 냉장고, 뭐 정장, 장난감, 공구, 뭐 당근마켓 같은 것은 재활용하는 사업하는 거고, 또 뭐예요? 가방 빌려 쓰는데, 의상 빌려 쓰는데, 입는데 엄청 많죠. 명품 가방도 막 빌려 쓰고 그러잖아요. 빌려하고 그럼 많이 있습니다. 그런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없다.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셋째로 했는데 여기선 첫 번째는 인식 제고, 두 번째는 경제적 지원, 세 번째는 영역을 개발, 다양한 영역 개발 이렇게 있네요. 이것을 여러분들 주체로 생각해 볼까요? 주체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정부 차원에서는 뭐 해야 돼요? 정부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책적 내지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업 차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 영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저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타다 서비스죠. 타다 서비스라든가 타다 서비스 같은 게 좌초됐죠. 사실은 자동차를 활용한 공유경제의 한 방식이죠. 그래서 그러면 택시업계에 엄청난 반발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공유경제가 활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기득권에 막히죠, 계속.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숙박업체에서 막히고, 또 뭐 택시도 마찬가지고, 또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기업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개발이 필요하고, 또 국민은 어떻게 돼요? 또 주민 입장에서, 또 시민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공유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원, 또한은 기업의 어떤 개발 새로운 영역에 대한 개발, 국민은 인식 개선, 이런 것들입니다. 발전하려면은. 네, 보시면 좋겠다. 경제.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읽고 한번 써보세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스마트라는 말이 뭐예요? 스마트라는 말이 시티는 아시고 스마트, 똑똑한, 현명한 뭐 그런 뜻이죠. 어떤 똑똑한 도시라는 그런 뜻이죠. 똑똑한 도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도시의 변화 방향이다. 어떤 교통, 환경, 주거, 시설 등 모든 면에서 주민의 IT 기술이 요소에 접목되어서 주민의 삶이 더 향상되는 그런 똑똑한 도시를 얘기한다. 스마트 시티. 뭐 그렇습니다. 새로운 형태. 항저우, 중국 항저우라고 돼 있죠. 항저우. 유명합니다. 항저우. 중국에서는 도시 전체를
블록체인 기반의 그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도시 전체가 그래서 뭐예요? 여기는 페이퍼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종이 없는 도시 또 아울러 모든 게 사물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고 초연결 도시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 뭐예요? 화폐에서 카드로 갔다가 QR코드로 가는데 중국은 거의 카드의 시기를 뛰어넘어서 QR코드 먼저 가버렸죠. QR코드로. 그래서 모든 게 자동화된 도시. 항저우를 뭐 하여간 저도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물 인터넷과 디지털 월렛은 뭐예요? 이것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지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퍼리스 사회를 구현한다. 모든 게 이제 블록체인으로 기록되고 시스템화되고 연결되고 그런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세종이죠. 세종이 인공지능,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하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거버넌스, 쇼핑, 일자리 이런 것들이 어떤 연결되고 체계화되고 시스템화되는 사회, 세종을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해서 향후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 시티에서 어떤 보완책이라면 어떨까요? 보완책이라면 이게 인간을 위한 스마트 시티가 돼야 되는데 인간 소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인간과 인간의 소외가 훨씬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간 소외 현상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이제 모든 도시가 이렇게 됩니다. 키오스크 같은 거는 뭐 보시면 좋겠고. 8번 볼까요? 기본소득. 8번.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꼭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기본소득은. 여러분들 이제 내년 5월경에는 이제 5월경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5월경에. 그런데 그러면은 아마 올 그 가을부터는 이제 어떤 이슈를 제시하죠.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겠다. 예를 들어서 이슈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슈가 뭐였어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뭐 그 이전 정부도 있습니다만 그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라고 하면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역주의 타파 내지는 뭐 어떤 지역주의 타파도 있었고 어떤 공존 지역과 어떤 지역주의 타파를 그분의 평생의 소원으로 삶으로 이제 살았었죠. 지역주의 타파. 그 다음에 지방분권 두 가지가 가지고 있던 어떤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생 이런 것들을 제시했는데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뭐를 이제 화두로 들었냐면은 경제 살리기 이제 그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후반부에 약간의 경제적인 침체, 부동산값 폭등을 맞으면서 어떻게 돼요? 정권이 말미에는 뭐 13% 정도 내외의 어떤 정부 지지도가 현저히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뭘 했어요?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었죠. 경제를 살리려고 했는데 3만 불 어쩌고 해가지고 살리려고 했는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가 뭐 등등 이제 그 국가적인 국제적인 위기가 닥쳐서 사실은 달성을 못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제 현저하게 타격을 입은 것은 환경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죠. 경제 살리기 하다 보니까 4대강 살리기 어쩌고 해서 반대가 너무 심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뭘 제기했어요? 경제는
그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이었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였어요? 복지였습니다. 복지.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들고 나왔습니다. 맞춤형 복지. 그래서 뭐예요? 그 영유아, 청소년, 중장년 내지는 거기다 노인, 특히 신경 쓴 건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노인에 대해서 뭐예요?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죠. 기초연금 20만 원에 노인 표가 몰표가 되죠. 사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데다가 기초연금 20만 원에 완전히 몰표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근소한타, 51.6인가요? 51.6 대 뭐 48점 얼마 해가지고 근소한차로 이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복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는 얼떨결에 사실은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운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 들어요. 참 운이 좋은 분이다. 어떤 시대가 만들어주고 상황이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은 대통령이 되려고 엄청난 노력을 평생을 걸쳐 사는데 이분은 별로 노력을 제가 볼 때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어떤 민정수석을 하고 그래서 약간 이름 날렸다가 그만뒀다가 또 이렇게 책 한 권 쓰면서 다시 이슈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비극적인 서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에 의해서 많은 어떤 복수심, 반작용에 의해서 노무현 정부의 적자라고 생각한 그분을 띄우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운이 좋은 더군다나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간에 탄핵 국면을 들어서죠. 탄핵 국면에 들어섭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탄핵 국면 들어서면서 얼떨결에 사실은 탄핵 국면에 들어섰을 때 이재명이라든가 안철수 이런 사람들 대다수는 즉각 사퇴하라 내지는 탄핵하라 즉각적으로 하라.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하고 점진적으로 정권 이양을 하고 또 다음 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신변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온건하게 나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탄핵이라고 하는 거센 물결에 이제 사실은 주장은 다른 사람이 했지만 수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는 이중적인 그런 상황에서 운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 초기 슬로건은 뭐예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의 어떤 최순실로 대두되는 적폐라고 하죠. 그 당시에. 저도 사실은 적폐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적폐라는 얘기가 통상 쓰는 용어가 아니었는데 그 당시 갑자기 적폐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적폐청산이라는 슬로건을 들어서 초기에 막 일소하려고 했죠. 일소하려고 하는 공직사회도 그렇고 뭐 사회 그 중에 적폐로 물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검찰이었습니다. 공공기관과 검찰의 적폐를 일소하려고 임기 내내 거기에 신경 썼는데 검찰 개혁에 신경 썼는데 사실은 그런 공공기관이나 검찰에 대한 개혁을 했는데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에 대해서 지금 소홀하게 되는 거죠. 소홀하게 됐던. 그래서 이제 부동산값 폭등으로 지금 엄청난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신문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제가 저분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느낀 게 뭐냐면은 일본이 독도의 그 올림픽 올림픽 개최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이제 이렇게 표기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 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내부는 단결하게 됩니다. 상당히 되게 지금 단결 국면으로 또 돌아섰어요. 내부가. 대단히 운이 좋은 분이다. 일본이라고 하는 적이 딱 생겼기 때문에 내부는 단결하게 됩니다. 또 지지율이 올라가고 세게 공격할수록 단결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슬로건이었는데 앞으로 다음 대선은 어떨까? 다음 대선에 지금 누구야? 윤석열, 이재명 또 누구야?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섭니다.
정세균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나서고 있는데, 다음 대선의 화두는 무엇일까요? 했을 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화두는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가 하나 있고요. 조국 사태로 대비되는 불공정 사회에 대한 반작용, 공정. 또 하나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화두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죄송해요. 죄송한데, 어떤 다음 대선에서 나오는 어떤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불공정에 대한 엄청난 들끓음이 있습니다. 들끓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정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떤 내 편과 남의 편에 대해서 어떤 차별적인 잣대,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했던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공정,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문제가 이번에 화두가 됩니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인간 삶을 누리기 위해서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소득은 아닙니다만, 지금 노령연금, 노인기초연금에서 소득 하위 40%인가요? 20만 원씩 이제는 증액해서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의 성격도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가요? 2학년 이전까지는 10만 원씩 줍니다. 아동에 대해서. 지금 아동수당, 노령연금, 어떤 이런 것들 통해서 확대하고 있는데, 아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주죠. 10만 원씩. 그런데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될 텐데, 거기에서 기본소득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으로 주고, 보편적으로 주고, 무조건으로 주고,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주고, 개별성은 뭐예요? 개별성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가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장점은 소득 불균형, 내수 침체, 일자리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포퓰리즘 내지는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기본소득이 저는 도입될 거라고 보는데 시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기.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가? 핀란드가 도입했었다. 스위스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다가 부결됐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소득의 찬성 반대를 얘기할 때 저는 찬성입니다, 반대입니다 얘기하셔야 돼. 기본소득에 대한 귀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성입니다, 반대입니다. 만약에 찬성한다면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 내지는 인간다운 삶, 일자리 감소 완화,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조금 더 혜택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특히 그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나 70만 원이든 얼마든 받게 되면은 최소한의 안전망이 생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할 수 있어요. 한 100만 원 정도만 된다 하면은 최소한의 하고 싶은 일, 1인당 100만 원 정도 준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나는 예술을 하고 싶어, 그림을 그리고 싶어, 나는 만화가가 되고 싶어, 아니면은 나는 음악을 하고 싶어, 또 나는 곤충을 연구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업의 부담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런 기본망이 있으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보완책이라면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첫 번째, 사회적인 공감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어떤 재원 마련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공감대나 재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지 말고 단계적 실시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100만 원씩 어떻게 줘요?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5천만이죠? 5천만이 500조가 되는 거죠. 500조? 100만 원씩, 저도 계산이 안 됩니다만 한 500조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500조? 하여간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단계 정도가 필요하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스마트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스마트팜.
한번 읽고 한번 써보세요. 스마트팜. 네, 스마트팜이 무엇이며 사례를 알고 있는가? 네, 네. 이거 최근에 뜨는 거죠. 스마트는 뭐예요? 똑똑한. 팜은 뭐예요? 농장이잖아요. 똑똑한 농장.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20, 30대가 주류일 텐데, 농촌에서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농촌에 들려가 보면 다 뭘로 돼 있어요? 농촌 들려가면 뭘로 돼 있어요? 비닐하우스로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로. 비닐하우스로 돼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요, 비닐하우스는 희귀했어요. 희소했어요. 지금 어때요? 노지에서 재배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노지에서. 그런데 20년 전만 해도 노지에서 비료를 줘서, 증산. 그 옛날엔 비료가 없었고, 비료를 통해서 증산하는, 농약과 비료로 증산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농약과 비료를 통해서 증산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갑자기 비닐하우스가 드러나면서 세워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비닐하우스는 뭐예요? 사시사철의 재배 환경을 만드는 획기적인 그런 농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시사철. 비닐하우스의 등장으로 여름에도 어떻게 돼요? 귤을 먹을 수 있고 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비닐하우스의 형태는 인간이 관리하는 건데 비닐하우스 같은 형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인간의 손이 최소화되는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배양액,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원격 제어 장치, 스마트폰을 통한 원격 제어로 가능한 거죠. 스마트팜. 스마트팜은 이제 그 어떤 공간 안에 햇빛, 적절한 시기에 햇빛 내지는 물 주고, 햇빛 주고, 또 내지는 소독, 아니 어떤 농약이든 이런 것들을 다 원격으로 제어되는 그런 농사 형태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도시농업을 하거나 그럴 때 스마트팜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농촌도 많고요. 스마트팜. 이게 미래의 농업이죠. 미래 농업은 스마트팜 형태도 많아지고요. 스마트팜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있으면은 시공간의 벽을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땅에서만 할 수 있지만 스마트팜이 되면 어떻게 돼요? 되면은 땅이 없어도 우리 집 옥상에다가도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그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컨테이너에다가 스마트팜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아무 데서나. 그다음에 층층이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복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시간 공간을 다 또 뛰어넘을 수 있고 또 어떻게 그 인간의 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스마트팜 그렇습니다.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10번도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문제라서 중요한 문제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써보세요. 네. 님비 현상,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님비가 뭔지. 이제 너무나 흔해졌기 때문에. not in my backyard. 또 핀비 현상이 있죠. 핀비. not in my front yard. please in my front yard. 핀비 현상이죠. 그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핀비고 거부하려고 하는 건 님비죠. 그랬을 때 여기서 님비 현상이 일어난다면 본인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결론을 얘기한다면 여기 여러 가지 얘기도 되어 있습니다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환절기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이라고 하는 원리 이론을 바탕으로 대처하고 싶습니다. 민주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돼요? 민주성은 참여죠. 참여. 즉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 결정하도록 하겠다. 참여. 민주성을 바탕으로 계획 수립하겠다. 투명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지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바탕으로 과정 내외부의 문제를 또 원칙적으로 다 공개하겠다. 투명성 바탕으로. 또 마지막 책임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발생한 이후에도 또 집행한 이후에 책임성을 바탕으로
정책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문제가 생기면 보상하고 또 책임지는 공무원이 되겠다. 보상도 하고 책임도 지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이런 님비 현상을 해소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민주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얘기했는데 님비와 핀비에 대해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315페이지. 여기서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님비와 핀비. 또 바나나 현상 같은 게 있습니다. 바나나 현상. 바나나 현상이 있습니다. 316페이지에 바나나 현상이 있는데요. 바나나 현상은 핀비나 님비는 님비는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하라는 거예요. 님비는. 다른 데 가서 하라. 원자력 발전소, 쓰레기장, 내지는 화장장 이런 거 다른 지역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나 현상은 어디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는 짓지 말라는 바나나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11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중요한 문제가 연타로 나와가지고 꼭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이렇게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생각이라도 도시재생사업이란 뭐예요? 사실은 도시재생사업 쉽게 얘기하면 구도심에 대한 구도심, 어떤 침체된 도심이잖아요.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구도심을 새로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이나 가도 어느 도시나 가도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습니다. 구도심이 있고 어느 도시나 가도 거의 비슷해요.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수원도 마찬가지고 다 있습니다. 구도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딜까요? 구도심, 중구 조금 낙후된 지역. 지금은 이제 종로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종로나 을지로 같은 데 보면은 되게 열악하죠. 열악해. 을지로 같은 데 골목골목 가보면 열악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그 핵심이 강남으로 다 이전되어 가지고 강남은 개발됐고 여의도도 개발됐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인 구도심, 청계천이라든가 을지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단층, 2층 건물, 또 열악한 환경 많이 있습니다. 또 출판거리 같은 데 가보면 되게 열악해요. 근데 구도심에 대한 개발 사업. 그런데 구도심에 대해서 그 정책적 특징 볼까요? 첫 번째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렇죠. 지방이 더 잘하니까 어디를 어떻게 개발할지 지방정부 중심으로 구도심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지방정부 중심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둘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합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되는 거죠. 구도심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개발 과정에서 개발 이후에 청년의 저렴한 임대주택 내지는 청년 창업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 세 번째는 지역 공동체 회복. 그러면 사실 구도심에 사는 사람은 소외됐다고 느낍니다. 개발이 늦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합니다. 회복을 하는 방향에서 해야 됩니다. 소통 공간. 근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여러분들 젠트리피케이션 아시죠? 젠트리피케이션. 요즘에 아마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이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지역이 서울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되는 지역이 홍대도 있죠. 홍대가 엄청나게 떴죠. 또 하나는 그 어디예요? 이태원. 그런데 새로 개발되면서 그 원주민들은 어떻게 돼요? 원주민들은 쫓겨나죠. 너무나 상가 임대료가 너무 올랐죠. 3배, 5배, 10배 막 오른단 말이에요. 올라. 즉, 둥지 내몰림 현상. 영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생 협약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도시 재생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 기대효과에 보면은 구도심의 주거 환경, 생활 환경이 어떻게 쾌적하게 바뀌고 개선. 두 번째,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셋째는 주민의 문화 체육시설 공간, 문화 공간이나 체육 공간이 더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기대된다.
아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네, 잠깐만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